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청와대 오찬을 1시간 앞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여당 주도 법사위 단독 처리에 항의하며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회동이 무산되면서 전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었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남성 2명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 간 오찬 회동이 전격 무산됐습니다. 불과 1시간을 앞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불참을 선언한 겁니다. 장 대표는 전날 민주당이 통과시킨 사법개혁 법안을 문제 삼으며 등 뒤에 칼을 숨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역시 예의는 눈꼽만큼도 없다고 직격하며 전국이 다시금 얼어붙고 있습니다. 첫 소식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 정당 대표 오찬 회동이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의 갑작스런 불참 의사 전달로 취소되었습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정당 대표 오찬이 무산됐습니다. 오찬을 약 1시간 앞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내 반대와 국회 법사위 상황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한 겁니다. 청와대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여당이 알아서 하는 일입니다. 청와대가 어떠한 형태의 관여나 또는 개입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국회 일정을 이유로 해서 예정된 오찬 일정을 취소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이렇게 보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본인이 요청할 땐 언제고 직전에 무슨 결례냐며 예의는 눈꼽만큼도 없는 국민의힘 작태에 경악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정청래 대표와의 독대 없이 오찬 일정 자체를 취소했습니다. 그간 국회 입법 속도에 답답함을 여러 차례 표명해온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협치를 통해 입법에 속도를 내려고 마련한 자리였던 만큼 야당이 빠진 오찬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청와대는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협력의 물꼬를 트려던 청와대의 구상은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다소 힘이 빠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불참 배경으로 내세운 건 어젯밤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언법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규탄하며 본회의에 불참하는 한편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회의 또한 중단시켰습니다. 정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을 1시간여 앞두고 최종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한 손으로는 등 뒤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것에 대해서 응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오찬 회동이 결정된 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재판소원 허용법과 대법관 증언법을 처리한 것을 문제 삼은 겁니다. 장 대표는 특히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 이 대통령의 엑스맨이냐며 오찬 회동을 무산시키기 위해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최종 결정에 앞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장 대표의 오찬 참석에 반대하는 의견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막장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유야무야 넘어가기 위해서 여야 대표 간 오찬 회동을 잡은 것인지 묻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을 짓밟고 사법부를 파괴하는 법안이라며 규탄에 나섰습니다. 헌법을 마구 짓밟고 유린할 권한이 더불어민주당에 과연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명백하게 반헌법 쿠데타입니다. 국민의힘은 결국 본회의 참여 또한 거부하며 민주당 주도로 민생 법안 등이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 상황을 문제 삼아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또한 첫날부터 중지시키며 한동안 여야 협치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어제 이 시간엔 오찬회동의 성사 배경을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취소 배경을 짚어보게 됐습니다. 국회에 출입하는 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김 기자, 당초 국민의힘이 본회의 보이콧에 이어서 필리버스터도 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왔었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본회의에 올라온 법안들이요. 비쟁점 법안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여야가 합의한 법안인 만큼 필리버스터를 통해 무리하게 통과를 막는 방식은 자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회의 보이콧과 필리버스터는 정부 여당의 위헌적 악법 저지를 위한 것일 뿐 제1야당으로서 민생을 챙기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겁니다. 네, 어찌됐든 간에 장동혁 대표가 하루 만에 결정을 뒤집은 겁니다. 앞서 기사에서도 살펴봤지만 정확하게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까? 네, 보셨겠듯이 어젯밤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 파괴 악법이 핵심입니다. 네. 3심제를 4심제로 바꾸는 재판 소원제, 대법관 수를 증언하는 법원 조직법, 이 두 가지 법안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아예 없애려는 법안이라는 주장입니다. 여야 대표 오찬을 제안한 그날 밤 민주당이 대통령 재판을 모두 취소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하도록 사실상 방관했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 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장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 모임을 만든 점도 언급하며 야당을 넘어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민심을 우습게 하는 처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물론 장 대표는 이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명분으로 내세웠다고 하지만 이렇게 하루 만에 바꿀 거면 어제 왜 애초에 수락을 한 겁니까? 네, 제가 지도부에게 물어봤는데요. 장 대표가 이 대통령실의 제안을 바로 받은 건 바로 민생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오찬이 일주일 전쯤 논의됐다고 했지만 지도부의 입장은 다릅니다. 장 대표는 어제 대구 민생 현장에서 정부로부터 여야 대표 오찬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대통령과의 오찬을 하루 전에 그것도 의제 조율도 없이 사실상 통보한 거나 다름없는 건데요. 지도부 관계자는 제안 시점과 회담 방식, 의제까지 어느 하나 야당 대표에 대한 예우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즉각 오찬을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 당내 강경파의 압박 때문에 장 대표가 결정을 이렇게 물렸다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네, 오늘 최고위에서요. 장 대표의 오찬 참석을 만류하는 발언이 연이어 나온 건 맞습니다. 네. 하지만 장 대표가 이 같은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기보다 참석 철회 결정의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라는 해석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정부 여당이 사법 파괴를 하고 있다는 주장만으로 대통령과의 만남을 하루 만에 뒤집는 건 장 대표 입장에서도 부담이 크기 때문인데요. 당장 민주당에서는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없다. 국민의힘의 작태에 경악한다는 날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당내에서도 오히려 약속을 지켜 대통령에게 민심을 전달했다면 국민이 공감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여야 대치 국면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김지영 기자였습니다. 사법부의 수장 조희대 대법원장도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재판소원법에 대해 작심 비판했습니다. 국민에게 큰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요. 법조계에선 재판 지연이 속출하고 소송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태희 기자입니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재판소원 도입 법안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차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대법원 국회와 함께 협의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소원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이라도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면 헌법재판소가 이를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재판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확정 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재판소원은 사실상 4심제라며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 101조가 규정한 대법원의 최종심 권한을 침해한다는 논리입니다. 한 부장판사는 MBN에 재판소원을 도입한 독일도 인용률이 극히 낮다며 소송 비용만 들고 재판은 늦어지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는 게 심각한 문제라며 충분한 수기가 있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인력과 조직 가지고는 폭주하는 헌법소원 사건, 특히 재판소원 사건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고 사실상 기능 마비에 빠지는 게 아닌가.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 도입으로 기본권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며 재판소원 도입에 대비해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현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를 지시받고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이에 대한 협조를 지시한 점이 유죄로 인정된 겁니다. 선고 과정은 실시간 생중계됐습니다.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는 내란 행위의 국헌문란의 목적 달성을 위한 직접적인 계획과 그 수단의 일부로서 내란죄의 중요 임무에 해당하고 재판부는 내란 행위는 목적 달성 여부와 상관없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을 모의하거나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지는 않았다며 징역 7년만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소방청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는 혐의는 무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위증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각각 선고됐습니다. 특검 구형량의 절반 수준인 징역 7년이 선고된 만큼 항소가 이뤄져 2심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이어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다는 겁니다. 오는 19일 열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길기범 기자입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심 재판부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을 폭동이자 내란 행위라고 못 박으면서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으로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므로 그 목적의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재판부가 계엄 행위를 내란으로 판단한 데 이어 이번에도 내란이라고 재차 규정한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정 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구테타라고도 불립니다. 각각의 재판부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하면서 다음 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실제 한 부장판사는 MBN과의 통화에서 아무래도 사건의 사실관계가 대부분 같다 보니 크게 벗어나는 판단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도 다른 판단이 나오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기현 재판부도 비슷할 것이란 관측을 내놨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의 선고 소식은 이 법조팀 박규원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박 기자, 우선 오늘 이 선고가 진행되는 동안의 법정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이상민 전 장관은 선고가 이뤄지는 내내 정면을 응시하면서 무표정으로 일관했습니다. 네. 유죄가 확정되는 순간에도 딱히 표정 변화는 없었는데요. 재판이 마무리된 직후 모두 퇴정하려 할 때 이 전 장관이 방청석을 향해 미소 짓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방청석에서 이 전 장관의 딸이 아빠 사랑해 괜찮아라고 하자 웃음 지은 건데요. 이 전 장관은 퇴장하며 손을 흔들어 딸에게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 우리가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을 돌이켜보면 그때도 구형은 15년이었죠. 예, 맞습니다. 둘 다 15년을 구형했는데요, 검찰이. 네. 한덕수 전 총리에게는 23년, 이 전 장관에게는 7년이 선고됐습니다. 형량에 크게 차이가 나면서 오늘 내란 특검팀은 재판이 끝나고 아쉬운 마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형량에는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은 15년이 구형이 된 건데 한 사람은 23년, 한 사람은 7년. 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겁니까? 예,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은 모두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 가담한 정도에 따라서 재판부의 판단이 갈린 듯합니다. 류경진 재판장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일 전에 사전 모의한 정황이 없고 단전 단수를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전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했고 사후 선포문에도 관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계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냐 안 했냐 그 차이인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고도 딱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죠. 예, 맞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일은 설 연휴가 끝난 직후인 19일 열립니다. 변론은 이미 종결됐지만 내란 특검팀과 변호인단은 막판까지도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법리 다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선 두 재판부가 모두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한 만큼 이런 기류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네. 한창 판결문을 작성하고 있을 지기현 재판장의 고심도 깊어질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법조팀 박규원 기자였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전한길 씨. 오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첫 소환됐습니다. 직접 만든 언론사 기자증을 목에 걸고 출석한 전 씨는 언론 탄압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장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사 강사 출신인 전한길 씨가 인파를 뚫고 모습을 드러냅니다. 경찰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연 전 씨는 연신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손을 흔듭니다. 대통령의 내란이다! 국권분란이 있었습니까?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전 씨를 첫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재명 정권 들어서가지고 무려 8건의 고발을 당했고 무리한 고소 고발이었다는 뜻이 되겠죠? 전 씨는 이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비자금 1조여 원을 숨겨뒀다거나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고 말해 고발됐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에게 현상금 10만 달러, 1억 4천여만 원을 내걸면 나설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말해 재차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하면 이재명의 정치 자금, 바로 대장동에 벌었던 돈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 돈이 현재 싱가포르에 1조 원 이상 돈이 있다라고. 직접 세운 언론사에 기자증을 목에 걸고 출석했는데 언론 탄압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비판하지 마라 라는 의도로 보입니다.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은 누구나 다 비판할 수 있는 게 국민의 권리 아닙니까? 경찰은 전한길 씨의 진술을 분석한 뒤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공개석상에서 갈수록 존재감을 키우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사실상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섰다는 국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4대 세습의 가장 유력한 후보자가 됐음을 공식 확인한 셈입니다. 손성민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김주애가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습니다. 김주애가 지난 공군절 행사와 금수산 궁전 참배 등 존재감이 부각을 계속되어 온 가운데 현재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국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시책에 의견을 내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설명했는데 국정원이 후계 내정이란 표현을 사용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실제로 김주애는 지난해 11월 공군 창설 80주년 행사에서 조종사들의 거수 격려를 받았고 각종 지방 공장과 호텔 준공식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또 신형 핵잠수함 건조 현장에도 방문했을 뿐만 아니라 새해 첫날엔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을 처음으로 참배했습니다. 북한의 권력 승계는 후계 수업과 내정, 공식화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위원장 역시 지난 2009년 후계자로 내정된 뒤 이듬해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되며 후계자로 공식화된 바 있습니다. 다만 김주애가 1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만큼 노동당 규정상 아직 당원이 될 수 없어 공식 직책 부여는 시기상조란 관측도 나옵니다. 당직을 부여받고 그다음 제 노동신문에 이름이 명시되고 그다음 제 개인 우상화되고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은 국가당대에서 후계자 관련 언급 가능성이 낮다. 정보당국은 다가올 당 대회와 주요 행사에서 김주애의 의전 수준과 호칭, 공개 활동 범위 등을 면밀히 지켜볼 예정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서울 강북구의 모텔 2곳에서 20대 남성 2명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약물이 든 음료를 마신 뒤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 음료를 건넨 20대 여성은 구속됐습니다. 정혜진 기자 보도 보시고 사건 추적해보겠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여성이 고개를 숙인 채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에서 벌어진 연쇄 사망 사건의 피의자 20대 여성 A씨입니다. 살해 의도 있으셨나요? 숨진 분들과 어떤 관계죠?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힌 A씨가 오늘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9일 A씨는 20대 남성과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에 함께 들어갔다가 2시간 뒤 혼자 빠져나왔고 이 남성은 이튿날 오후 6시쯤 객실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모텔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일 밤 9시쯤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이 A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다량의 정신질환 치료용 약물이 발견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모텔에서 피해자와 의견 충돌이 있어 재우려고 음료를 건넸다며 사망할 줄은 몰랐다는 게 이 여성의 주장입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정혜진입니다. 네, 수상한 음료수와 의문사, 이 사건 취재한 사회부 이지율 기자와 사건 추적해보겠습니다. 예, 이 기자,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모두 3명인 거죠? 네, 숨진 피해자 2명을 포함해 모두 3명입니다. 예. 각각 다른 3사건이 벌어진 건데 유력 용의자로 1명이 좁혀진 상황입니다. 이 의문사의 시작은 언제부터로 봐야 합니까? 시계를 지난해 12월 14일로 돌려보겠습니다. 예. 경기도 남양주에서 벌어진 첫 번째 사건인데요. 한 남성이 경찰에 진정을 넣습니다. 여자친구한테 받은 음료를 마시고 20분 만에 정신을 잃었다 몇 시간 후에 병원에 호송됐고 생명에 이상은 없지만 의심스럽다는 신고였는데요. 이게 경찰에 들어온 첫 번째 진정 사건입니다. 이때까지는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었던 건데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다 지난달 28일 변사 사건이 발생합니다. 예. 이번엔 강북 수유동의 한 모텔인데요. 한 남성이 숙취해소제를 먹고 잠들었다고 하는데 다음 날 29일 사망한 채 발견된 겁니다. 의심스러운 사건 한 달이 지난 후에 변사 사건이 발생한 건데 이때부터 그럼 이 여성이 용의선상에 오르게 된 건가요? 이 숨진 피해자와 마지막에 만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르게 된 겁니다. 게다가 앞선 남양주 진정 사건도 있었고요. 경찰은 이 여성을 불러서 조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려고 했는데 조사를 하려던 그 차에 세 번째 사건이 터진 겁니다. 예. 바로 지난 9일 강북 소재 모텔인데요. 이번에도 이 여성과 동반 입실한 남성이 두 번째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숙취해소제를 마신 후 잠들었다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조사를 했으면 세 번째 사건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쉬움도 드는 것 같은데 도대체 이 사건 왜 벌어진 겁니까? 뭐 돈을 노린 건가요? 돈을 노린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첫 번째 피해자는 사귀던 남자친구였지만 두세 번째 피해자는 모두 한두 번 정도 만난 사이였다고 합니다. 예. 이 남성들과 편하게 술을 마시다가 의견 충돌이 있어서 잠을 재우기 위해서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신빙성은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성이 피해자에게 먹인 이 약물은 어떻게 구한 건가요? 이 여성이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입니다. 예. 알코올과 결합하면 호흡 질환을 유발하는 성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여성은 첫 번째 범행 이후 이 숙취해소제에 넣은 약물의 양을 2배 이상 늘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하나 짚어볼 게 있는데 상해치사죄 그리고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살인죄 적용이 어려운 이유는 뭔가요? 여성이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여성이 약물을 정상적인 과정으로 처방받은 것을 확인했는데요. 예. 죽을 줄은 몰랐다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지금은 상해치사죄만 적용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이 3번이나 반복됐는데도 고의성 입증이 어렵다.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이제 경찰은 그래서 미필적 고의를 종합해서 살인죄 적용을 지금 검토 중입니다. 예. 처음 미수에 그쳐서 두 번째부터 복용량을 늘린 이런 점 등을 좀 살펴보면 미필적으로나마 고의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네. 경찰은 이 여성의 정신병력 여부를 지금 조사하고 있으며
프로파일링 분석과 함께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건팀 이지율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택가 한복판에서 버젓이 대마를 키우던 외국인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온실의 조명에 환기시설까지 갖춘 데다 대마 특유의 냄새는 공기청정기로 숨겼는데요. 사실상 대마 공장이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경기도 화성의 한 빌라를 급습합니다. 거실 안쪽 방에 들어서자 특수 조명과 환기 시설을 갖춘 전문 재배 온실이 나타납니다. 괜찮아, 우리 나쁜 사람 아니야. 온실 안에는 성인 다리 높이만큼 자란 대마가 가득합니다. 중앙아시아 국적 외국인 2명은 이곳에서 대마 12주를 재배하며 텔레그램을 통해 팔았습니다. 경기도 오산의 또 다른 상가 건물에서도 전문 생산 시설을 갖춘 대마 재배 현장이 적발됐습니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가 대마 재배 유통 사건을 수사해 현장에서 대마 28주와 건조된 대마 4.5kg 등을 압수하고 재배에 가담한 외국인 4명을 구속했습니다. 대마 재배 시설이 주거 밀집 지역까지 침투하는 한편 국내 체류 외국인들까지 대마 재배 유통을 자행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이들은 이런 주택가 한복판에서 평범한 가정집으로 위장한 채 대마를 재배해왔습니다. 공기청정기로 특유의 대마 냄새를 차단하는 치밀함을 보인 탓에 이웃들조차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겠지. 여기 노인들만 살고 냄새도 모르지. 물론 좀 이거 알았네. 합동수사본부는 이들과 연계된 대마 매수자와 투약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네, 시청자들께서는 이 대표 생필품 설탕을 무려 4년 동안 적정 가격보다 비싼 값에 사드셨습니다. 이 시장 점유율 90%를 쥔 설탕업체 3곳이 담합해서 이 가격을 6번이나 올렸기 때문인데요. 이 과거 제재를 받고도 또 적발돼 4천억 원대 과징금을 맞았습니다. 홍지호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다양한 종류의 설탕이 진열돼 있습니다. 1kg짜리 한 제품의 가격은 2,300원대. 5년 만에 45%나 올랐는데 거의 매일 쓰는 식재료인 만큼 소비자들에겐 부담입니다. 매실 같은 거 담잖아요. 매실청. 설탕이 너무 비싸갖고 다 올해는 안 담았어요. 설탕은 음료와 과자, 아이스크림 같은 가공식품에도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원재료. 하지만 국내 시장 점유율이 90%에 육박하는 CJ 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이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이들은 2021년부터 4년간 거래처에 파는 가격을 6번이나 올렸습니다. 담합 사실을 숨기려고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만 소통했는데 매출이 3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 2007년에도 담합이 적발돼 5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받았는데 상황이 반복되자 더 강력한 제재가 나왔습니다. 공정위는 오랜 기간 담합이 이루어졌던 점 등을 고려해 4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담합 사건을 기준으로 역대 2번째로 높은 과징금이고 회사별 과징금으로는 최대 금액입니다. 독점하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혜택을 받고 있는 산업입니다. 공정 경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업체들은 이번 조치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타 회사와의 접촉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어느덧 발발한 지 4년이 된 우크라이나 전쟁 한복판에 동남아시아 청년들이 끌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과 연관된 브로커들이 일자리를 주겠다고 속여 유인한 건데 폭행과 고문 등 비인간적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한여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군복을 입고 있는 남성들. 일자리를 주겠다는 말에 러시아로 향했다가 우크라이나 전장 한복판으로 끌려간 방글라데시 청년들입니다. 러시아에 도착하자마자 문서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그게 군사 계약서였던 겁니다. 곧바로 군사 캠프로 끌려가 기본 훈련을 받았고 최전선으로 보내졌습니다. জি আমরা কিন্তু করতাম আসি না আমরা এগুলো পারি না ওই কমান্ডার বলছিল না যারা কমান্ডার যে আমাদের ট্রেনিং দিছিল না ওরা বলছিল 명령을 거부하거나 실수하면 고문을 당했습니다. ওই স্টাইলে মারার পরে
উলঙ্গ করে তারপরে এই টর্চার সেলে বইরা রাখে, হাতে হ্যান্ডকাপ পরায় রাখে। এই অবস্থায় সারা রাত থাকতে হয়। 방글라데시 경찰은 러시아 정부와 연계된 인신매매 조직이 방글라데시인의 러시아 입국을 유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동남아시아 빈곤층 청년들이 비슷한 수법으로 우크라이나 전선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국적 남성도 지난달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에서 러시아를 위해 싸우다 사망했습니다. 이런 외국인 용병들은 지뢰밭에서 선두에 서거나 적의 사격 위치를 파악하는 미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비인도적인 징집의 인도네시아는 승인 없이 해외 전쟁에 참전한 이들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등 각국은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야입니다. 일본 북부 지역에선 지난달 말부터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면서 현재까지 최소 48명이 숨지고 600명 넘게 다쳤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은 혼자 지붕에 쌓인 눈을 치우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이한나 기자입니다. 차량들이 폭설로 꽝꽝 얼어버린 도로 위를 힘겹게 지나갑니다. 야경 명소로 불리는 하코다테 산의 케이블카에도 두꺼운 눈이 쌓여 흡사 얼음 도시를 연상케 합니다. 지난달 20일부터 일본 북부 지역에 평년 적설량의 2배가 넘는 폭설이 내리면서 일대가 그야말로 눈에 파묻힌 겁니다. 4時半から投げに来たけど死ぬ殺される여기니 일본 소방청은 오늘 오전 8시 반 기준 폭설로 인한 사망자가 48명, 부상자가 66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본 북부 중심지인 아오모리현에는 1.3m 이상의 눈이 쌓여 피해가 컸습니다. 市の幹線、補助幹線につきましては、94路線中、作業が必要な27路線。 지붕 제설 작업 중 추락하거나 지붕에서 떨어진 눈더미에 묻혀 변을 당했습니다. 계속되는 사고에 지자체는 한때 자위대를 파견해 제설 작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폭설은 동해상에서 발달한 강력한 서구 동저의 기압 배치로 찬 공기가 내륙으로 유입되면서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모레까지 폭설과 눈보라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일부 지역에선 눈사태 위험이 크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격한 몸싸움에 주먹 다짐까지 펼쳐지는 이곳, 다름 아닌 튀르키예 의회의 모습입니다. 신임 법무부 장관의 임명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이 난입한 겁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동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십 명의 의원이 서로 밀치며 몸싸움을 벌이더니 주먹까지 날립니다. 튀르키예 의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아킨 귀를렉 신임 법무장관의 취임 선서를 막으려다 소란이 빚어진 겁니다. 야당은 귀를렉이 이스탄불 검사장 시절 정치적 기소를 남발했다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극심한 혼란 끝에 귀를렉은 선서를 마치고 공식 취임했습니다. Yargı mensuplarımız, akademi, barolar, sivil toplum ve milletimizle istişare içinde çalışarak daha güçlü bir hukuk devleti için gayret göstereceğiz. 강력한 비바람에 지붕이 무너져 내렸고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빗줄기에 나무들은 심하게 휘청댑니다. 현지 시각 11일 아프리카 동쪽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에 열대성 저기압 사이클론 게자니가 들이닥쳤습니다. 게자니의 여파로 최소 31명이 숨지고 30명 넘게 다쳤습니다. 한때 풍속이 시속 270km를 기록하면서 무려 25만 명이 피해를 봤습니다. 특히 북동부 항구 도시 토아마시나는 주택의 90%가 손상될 정도로 심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조금은 느리게 돌아가는 회전목마. 자세히 보니 말의 발걸음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 시안에서 설 축제 춘제를 맞아 살아있는 말로 운영되는 회전목마가 개장한 겁니다. 직원들이 말을 움직이도록 유도하는 놀이기구인데 말이 어지럽겠다는 등 동물 학대 논란이 이어지면서 결국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같은 축제 현장에서 사람이 불길 속 묘기를 선보이는 행사는 유지되면서 인권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현입니다. 중국 상하이의 국제공항 인근 대로에서 초대형 싱크홀이 발생하며 인근 건물들이 땅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사고 현장은 기업들이 밀집한 지역이어서 주변엔 교통대란이 벌어졌습니다.
베이징 김한준 특파원이 전합니다. 상하이 훔차오 국제공항에서 차로 10분 정도 떨어진 공사장 주변 대로입니다. 금이 간 땅이 서서히 꺼지며 내려앉습니다. 계속된 붕괴에 주변에 있던 조립식 건물과 자재들도 땅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지하 수도관이 파열된 탓에 밑으로 떨어진 자재들은 마치 저수지에 빠진 듯 둥둥 떠다닙니다. 어제 오전 상하이 지하철 공사 현장의 도로가 폭삭 주저앉는 모습입니다. 가로 세로 길이가 각각 20m 이상, 깊이도 5m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형 싱크홀입니다. 다행히 주변 사람들이 미리 피한 덕분에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땅 꺼짐 현장은 1km 이내에 500개 이상의 기업이 밀집된 곳이었는데 현재 출입이 통제되면서 출퇴근 시 교통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지 당국은 공사 중 지하수 누출로 땅 꺼짐이 발생했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쿠팡 문제로 인한 한미 간 통상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회사 3곳이 국제 분쟁에 가세했고 미국 공화당 의원 모임도 쿠팡 측에 서서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한국 정부의 쿠팡 규제 조치를 둘러싼 분쟁에 미국 투자회사 3곳이 추가로 가세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캐피털과 듀러블 캐피털 파트너스, 폭스헤이븐으로 기존 투자사 2곳과 함께 국제 투자 분쟁과 미 무역대표부 청원 절차에 합류했습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대응 과정에서 차별적이고 과도한 규제를 해 주가 하락 등 손실을 봤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여기에 미국 공화당 내 최대 정책 모임 중 하나인 공화당 연구위원회도 움직였습니다. 이들은 오는 23일 예정된 헤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관련 비공개 진술 청취를 공개 지지하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Because it has the potential to elevate the issue more broadly, but also bring Congress into the mix that could, lead the president to take actions that disrupt the trade agreement. 미국 언론은 이번 사태가 미국 상장을 준비 중인 한국 기업들, 특히 핀테크나 플랫폼 기업들의 부담 요인이 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법무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국제투자분쟁 대응단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쿠팡 사태가 단순한 기업 분쟁으로 끝날지 통상 문제를 넘어 한미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칠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쿠팡 로저스 임시대표가 같이 하겠다고 약속했던 야간 택배 체험 결국 안 했죠. 그런데 민주당이 먼저 야간 택배 체험을 하겠다고 나서자 쿠팡이 돌연 3월 초에 같이 하자며 입장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쿠팡 연석청문회에서 로저스 대표가 주간 택배 업무보다 야간 업무가 더 힘들다는 증거를 모른다고 답하자 이런 제안이 나왔습니다. 한번 택배 체험 같이 해보기로 하고요. 적어도 하루가 아니고 일주일 동안 물류센터에서 같이 일해보시기를 제안합니다. 꼭 같이 해보시겠어요? I would love to deliver with you. I've done it several times and think it's a great experience. So you're welcome to come along with me. 하지만 약속과 달리 쿠팡 측은 지난달 염태영 의원에게 로저스 대표의 경찰 소환 일정 때문에 체험을 진행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결국 염 의원을 포함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자체적으로 내일 야간 택배 체험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쿠팡 측은 미국 하원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어 3월 첫째 주로 일정을 조율해달라며 배송 체험은 반드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돌연 입장을 바꾼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쿠팡 노조의 협조를 받아 실제 체험 일정을 확정하자 쿠팡 측이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됩니다. 99원 생리대 판매로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에 호응한 데 이어 정치권에도 유화적 태도로 접근하며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분석됩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오늘 최고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오르며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그 틈을 타 미세먼지는 기승을 부렸는데요.
모레부터 시작되는 명절 연휴, 큰 추위는 없겠지만 설 전날에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최하원 기자입니다. 시민들이 남산 둘레길을 오릅니다. 두툼한 패딩 대신 한결 가벼워진 옷차림이 눈에 띕니다. 확실히 푸근해요. 오늘은 어제는 내복도 입고 긴 롱패딩이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입고 나와서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9도, 남부지방은 10도를 웃도는 초봄 날씨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기질은 좋지 않았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며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탁한 공기가 해소되지 않아 내일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에는 서해안과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까지 더해져 가시거리가 크게 짧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설 연휴 기간에는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이 18도 안팎까지 오르며 평년보다 5도가량 높아 한낮에는 다소 포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다만 설 연휴 전날인 16일에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오고 강원 영동은 대설특보가 내려질 수 있어 귀성길 운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건조한 날씨와 함께 강풍도 예보됐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유지 중인 가운데 금요일 강원 산지와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산불 등 각종 화재 발생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근한 연휴지만 내륙의 안개와 동해안의 눈, 비 소식이 있는 만큼 고향 다녀오실 때 기상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MBN 뉴스 최하원입니다. 요즘 반려동물 키우는 가구가 적지 않습니다. 설 연휴에 말 못하는 반려동물이 아프면 막막해지는데요. 이번 설부터는 날짜별로 문을 여는 동물병원 리스트가 공개됩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서울 망원동에서 애견 카페를 운영하는 김유정 씨는 반려견 구름이 때문에 항상 마음을 졸입니다. 구름이가 14살 노령에다가 심장병까지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일주일에 2번씩 다니고 있어요. 여행 같은 건 갈 엄두도 못 내고 있고요. 김 씨는 닷새간인 설 연휴 동안 혹여 구름이 건강이 악화될까, 그렇게 되면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많이 불편했죠. 제가 직접 주사를 놔줘야 됐고 집에서 힘들죠. 국가 데이터처 조사 결과 지난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전체의 29.2%, 세 가구 중 한 가구는 반려가구인 것으로 3년 전 4가구 중 한 가구보다 더 늘었습니다. 하지만 동물 의료 서비스 접근성은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설 연휴에도 문을 여는 동물병원의 목록을 날짜별로 정리해 국가 동물보호 정보 시스템 등에 공개하기로 한 겁니다. 이번 설부터는 시 군구별로 이렇게 연휴에도 여는 병원을 검색해 이용 가능합니다. 정부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는 해당 시스템에 글을 올린 뒤 동물의 위치 등을 댓글로 공유하는 방법으로 더 빠르게 주인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유도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4를 양산 출하했습니다. 경쟁사인 SK하이닉스와 미국의 마이크론보다 앞선 건데 관련 대전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초 CES에서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 루빈을 공개한 엔비디아. Is the Vera Rubin. Now there's several things that's really incredible about it. 성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던 건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4 덕분입니다. 여러 개의 디램을 아파트처럼 쌓아올린 게 HBM인데 세대가 올라갈수록 아파트 층수가 높아져 용량이 더 커지고 데이터를 전송하는 엘리베이터 속도도 빨라집니다. HBM 시장은 SK하이닉스가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미국 마이크론이 맹추격하는 상황.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HBM4를 양산 출하하며 첫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주요 고객사들의 요구 성능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재설계 없이 작년에 샘플을 공급한 이후 순조롭게 고객 평가 진행 중으로 비슷한 시점에 마이크론도 HBM4 출하를 시작했다고 밝혔고
SK하이닉스도 설 연휴 이후 대량 출하에 본격 나설 전망입니다. 물량을 확대하고 나면 엔비디아 외에도 다른 빅테크 기업으로도의 확대를 기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양산성의 싸움이다. 세계 첫 HBM4 출하 호재를 타고 삼성전자 주가는 6% 넘게 급등하며 18만 전자에 바짝 다가섰고 코스피도 덩달아 5,500선을 돌파했습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스켈레톤 정승기 선수는 조금 전 1차 시기 9위로 순항했는데요. 거북선을 연상시키는 헬멧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정승기처럼 많은 선수들이 저마다의 사연이 담긴 헬멧을 쓰고 몸을 던졌습니다. 황찬민 기자입니다. 1차 시기에 나선 정승기는 거북선에 용머리를 새겨 넣은 헬멧을 쓰고 몸을 던졌습니다. 선수 생명이 끝날 뻔한 허리 부상을 딛고 기적처럼 돌아온 불굴의 투지를 담았습니다. 정승기는 베이징 올림픽 때는 거북선을 직접적으로 새긴 헬멧을 제작했지만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제지당하자 영문으로 거북선을 적어 넣을 만큼 애착이 남달랐습니다. 거북선이 이제 전쟁을 할 때 다른 적선들 사이로 위풍당당하게 들어가가지고 막 다 깨부수고 하잖아요. 당당함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의 헤라스케비치는 전사한 동료들의 얼굴을 새긴 헬멧을 착용했다 실격됐습니다. IOC가 정치적 메시지라며 불허했는데도 성적을 포기하며 헬멧으로 침묵의 항변을 이어간 겁니다. Для мене це дуже сумно. Але, попри все, ми будемо боротися до кінця. Дуже дякую за вашу підтримку. 홍수정은 K-팝 데몬헌터스의 호랑이를 연상시키는 K-호랑이를 머리에 썼고 미국 플로리언은 마블 영화의 캐릭터로 변신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는 유일한 도구인 헬멧으로 대중과 소통하는 선수들. 사연은 달라도 저마다의 얼굴을 하고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질주를 펼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황찬민입니다. 1896년 제1회 아테네 올림픽 우승자에게 주어졌던 은메달이 경매에 나오면서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당시엔 1, 2위에게 은 동메달을 각각 수여했다고 하는데요. 경매 예상 가격은 약 40만 달러, 우리 돈 6천만 원 정도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여기는 밀라노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MBN은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된 메인 뉴스 앵커의 사표를 오늘 수리했습니다. 최근 부장급 간부에 이어 메인 뉴스 앵커까지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된 것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MBN은 앞으로 성비위 사건이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등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것을 약속드리며 추가적인 실태 조사와 함께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조직 문화 개선과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두껍지 않은 옷차림으로도 활동하기 편안한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상 1도, 낮에는 11도까지 오르겠고요. 토요일인 모레는 날이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대부분 보통 수준의 대기질을 회복했는데요. 밤부터는 다시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내일은 전국적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또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은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되겠고요. 또 내일 오전까지 서쪽 내륙에는 짙은 안개까지 뒤엉키겠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은 건조한 날씨도 비상입니다. 50일 가까이 건조특보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내일은 바람까지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불씨 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기온 1도로 출발하겠고 낮에는 11도, 청주와 대전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광주의 낮 기온 13도, 대구는 15도까지 올라 초봄 같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 없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동해안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